혹시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에 휩싸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을 만나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는 단순히 몸이 지친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후자를 전자로 착각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왔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라면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왜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지쳐버리는지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피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여러분 내면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 깊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7세 김정숙 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창 친구와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였기에 당연히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다음 날까지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그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나이가 아니라 그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에너지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시그먼은 1980년대부터 대인관계에서의 에너지 교환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감정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긍정적인 관계에서는 에너지가 상호 보충되지만 불균형한 관계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반복되면 만성적인 정서적 피로, 우울감, 심지어 신체적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 소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나쁜 말을 하지 않아도, 폭력적이지 않아도,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는 조용히 고갈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관계의 본질이 주고받음이 아니라 빼앗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충전시킵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혹은 어느 순간부터 한쪽이 다른 쪽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불평을 듣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끊임없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지만 그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마모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원래 친구란 이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를 알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관계란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나-너의 관계는 상대를 도구가 아닌 인격체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나- 그것의 관계는 상대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버의 사상에 비춰본다면 우리에게 기운을 빼앗는 사람은 우리를 너가 아닌 그것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정의 배출구이자 위로의 공급원일 뿐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진되고 지치고 텅 빈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유난히 기운이 빠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보내는 정확한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2장. 만날 때마다 죄책감부터 느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무거워지고 죄책감이 밀려오신 적은 없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 사람은 여러분이 늘 빚진 사람처럼 느끼도록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만남이 기다려지지만 불편한 관계에서는 만남이 의무가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늘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죄책감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관계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서 벗어날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2세 이명희 씨는 고등학교 동창과 4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그 친구와의 약속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강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친구가 섭섭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이명희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좋겠다, 자식들도 잘 사니까. 나는 진짜 힘들어. 요즘 너 바쁘지? 나는 아무도 안 찾아와. 이명희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친구를 소홀히 대한 것 같고 더 자주 연락하고 챙겨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명희 씨는 늘 먼저 연락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해주는 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감정적 협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우리의 죄책감, 두려움, 의무감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행동 패턴입니다. 포워드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협박을 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상대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나 때문에 힘들지? 내가 너무 부담스럽지? 나는 항상 혼자야와 같은 말들은 겉으로는 자기 연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내가 나를 더 챙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끊임없이 느끼게 되고 관계는 점점 더 불평등해집니다.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힌 의리와 정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그 관계를 끊는 것을 배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늘 미안함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너는 나와 달리 잘 살잖아. 나는 너밖에 없어와 같은 말들은 우리에게 떠날 수 없는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성에서 나옵니다. 죄책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이 말은 타인을 혐오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자유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사르트르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타인이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관계는 우리를 그 사람의 구원자 혹은 책임자라는 역할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불행이나 외로움이 우리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성숙함입니다. 만날 때마다 죄책감부터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이미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용서해도 됩니다. 3장.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대화를 나누는데도 대화를 나눈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대화 상대가 아니라 청중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이야기만 중요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지만 일방적인 독백은 관계를 고갈시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과는 대화 후 허탈함만 남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야기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9세 박영수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인과 자주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이야기 상대가 있다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인은 만나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고 1시간 내내 자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박영수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그 지인은 그래. 그런데 있잖아. 나는 마리아라며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박영수 씨가 며칠 전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을 때도 그 지인은 나도 작년에 그랬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점점 대화하는 것이 지쳤고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적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찰스 더번은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연구하면서 많은 이들이 대화를 교류가 아니라 자기 표현의 기회로만 여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버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대화에서는 지원적 반응과 전환적 반응이 균형을 이룹니다. 지원적 반응은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질문하며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전환적 반응은 상대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지원적 반응을 거의 하지 않고 항상 전환적 반응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한쪽은 계속 말하고 다른 쪽은 계속 들어주기만 하는 불균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대화는 정보를 교환하거나 감정을 공유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는 표정을 짓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대화는 삼파술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삼파가 아기를 낳는 것을 돕듯 대화는 상대방 안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이렇게 상호적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다시 그 사람이 말하면 이번에는 처음 사람이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성장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독백에는 이런 상호성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저 듣기만 합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연설입니다.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재미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도 들릴 가치가 있습니다. 4장. 도움은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은 없는 관계. 여러분이 베푼 도움을 상대방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감사 표현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무례함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선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자연스럽지만 불편한 관계는 한쪽만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합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주기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관계에서는 아무리 베풀어도 허전함만 남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의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까지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5세 최순자 씨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후배를 오랫동안 도와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병원에 갈 때 여러 번 차를 태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배의 자녀가 결혼할 때는 축의금도 넉넉히 건넸습니다. 최순자 씨는 그것이 선배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배는 도움을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최순자 씨가 몸이 아파 수술을 받았을 때 그 후배는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요즘 어떠세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만 했을 뿐 최순자 씨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순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 후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 관심을 가질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라는 개념을 통해 건강한 관계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관계는 필요의 상호인식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내가 상대의 필요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도 나의 필요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젠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하지만 점차 의무감과 피로감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균형을 덕을 베푸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덕은 상호성이 있는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관계를 거래로 보지 않고 특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나 물처럼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마워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 그들은 왜 이것은 안 해줘?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을 서서히 고갈시킵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감사가 없고 아무리 도와줘도 인정이 없습니다. 그저 다음 요구만 기다릴 뿐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은혜를 베푸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은 모두 기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네카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베푼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세네카는 진정한 은혜란 서로를 더 높이는 것이며 한쪽이 다른 쪽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는 이미 이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한쪽은 계속 낮아지고 다른 쪽은 계속 높아집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입니다. 도움은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해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습니다. 5장.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말과 태도가 반복될 때,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은근히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농담처럼 포장되어 있어서 우리는 상처받은 것이 우리가 예민해서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을 세워주지만 가짜 친구는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지내게 됩니다. 이 패턴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의 말이 겉으로는 농담 같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3세 한미경 씨는 오랜 친구 모임에서 항상 한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한미경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경이는 참 편하게 사네. 남편 월급 받아서 쓰기만 하면 되니까. 요즘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나이 생각 좀 하지. 자식들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랑이 그렇게 많아? 그 친구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웃으며 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한미경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자존감이 깎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친구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 친구 말이 불편해. 항상 사람을 깎아내리더라고. 그 순간 한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예민함이 아니라 그 친구의 무례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사이먼은 수동적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은근히 상대를 무시하거나 모욕합니다. 농담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유머 감각이 없거나 예민하다고 몰아갑니다. 사이먼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관계의 힘의 균형을 왜곡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합니다. 타인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타인의 선택을 비웃고 타인의 외모나 생활 방식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얻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 기제는 타인에게 상처를 줍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이 단지 농담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그 말들을 상처로 기억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칸트는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결코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칸트의 사상에 비춰본다면 우리를 무시하는 말과 태도는 우리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우월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칸트가 말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말과 태도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6장. 연락 후 항상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어떤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남아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매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과의 소통이 여러분에게 평온함이 아니라 불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나눴지만 마음은 더 멀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연락 후에도 마음이 따뜻하지만 불편한 관계에서는 연락 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불편함을 참으며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과는 연락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정당합니다. 연락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 편한 사람과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8세 정인숙 씨는 친척 중 한 명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정인숙 씨는 이상하게 긴장했습니다. 그 친척은 항상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써. 정인숙 씨가 위로의 말을 하면 그 친척은 너는 그래도 괜찮잖아. 나는 진짜 힘들어라며 자신의 고통을 더 강조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면 정인숙 씨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하루가 좋았더라도 그 통화 이후에는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친척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는 경계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건강한 관계의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감정적 공간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그 공간을 침범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라우드와 타운샌드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무분별하게 쏟아냅니다. 이를 감정적 덤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받는 쪽은 점차 소진되고 관계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편함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과의 연락은 항상 불편함을 남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소통을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감정의 쓰레기통입니다. 힘들 때 연락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기분이 나아지면 연락을 끊습니다. 우리가 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점점 투명해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주의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베유는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상대방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필요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베유의 사상에 비춰본다면 연락 후 불편함을 남기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연결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배출할 출구를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만 가능합니다. 한쪽만 말하고 다른 쪽은 듣기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독백입니다. 연락 후 항상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편한 연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7장. 내 선택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여러분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번 여러분의 자신감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진정한 조언자는 여러분의 결정을 지지하지만 가짜 조언자는 여러분의 결정을 흔듭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스스로를 의심하며 살게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사람과 대화한 후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1세 서정아 씨는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꿈이었고 신중하게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한 명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걸 해서 뭐해? 힘들기만 할 텐데. 요즘 카페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잘 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편하게 지내지. 서정아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비슷한 말을 듣다 보니 점점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며 내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서정아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였고
대신 자신의 결정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다시 확신이 생겼고 카페는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앨리스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를 통해 우리의 감정이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앨리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믿음 체계를 흔들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확신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반복적인 부정적 메시지는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되어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도 그 말을 믿게 만듭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점차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항상 타인의 승인을 구하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우리의 삶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도록 만듭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며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자신이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길을 가면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의심을 심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조종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실존적 선택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사상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선택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들의 조언에 따르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타인의 의견은 참고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 자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내 선택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8장. 멀어질 생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때. 어떤 사람과 멀어질 생각을 했을 때 죄책감이 아니라 안도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진짜 의미는 그 관계가 이미 여러분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평온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멀어지는 것을 상상할 때 슬픔을 느끼지만 불편한 관계는 멀어지는 것을 상상할 때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불필요한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신호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함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70세 윤미선 씨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항상 피곤했습니다. 윤미선 씨는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서로의 삶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친구와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윤미선 씨는 그 감정에 놀랐고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했다는 것을, 단지 의무감 때문에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로저스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는 양쪽 모두가 이런 존중을 경험할 때 유지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지속적으로 불편함, 억압감, 부담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로저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것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기도록 학습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멀어질 생각을 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관계가 이미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긴장하고 조심하고 자신을 숨깁니다. 편안하게 웃을 수 없고 솔직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해야 합니다. 계속 12월 16일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그래서 멀어질 생각을 하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이 감정은 우리 내면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는 허락의 신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다라고 말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을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간조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사상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관계를 계속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멀어질 생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이미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그 신호를 따를 권리가 있습니다. 마무리.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야 나를 지키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만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이 없는 사람,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사람, 연락 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내 선택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멀어질 생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입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이 예민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보내는 정직한 경고입니다. 관계는 소중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소진시키고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적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작은 쉼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겠습니다.